프리메이슨 조직은 16세기에 유럽에서 조직된 비밀 결사이다. 프리메이슨이 존재하기 전에 장미 십자회가 있었고, 장미 십자회가 있기 전에 템플 기사단, 영지주의자들, 카발라 학자들, 그리고 그 시작에는 고대 신비주의 종교들이 있었다. 물론 프리메이슨이 등장하였다고 전에 있었던 오컬트 단체들이 사라지게 된 것은 아니다. 장미 십자회는 현존하고 있으며 영지주의 해석들은 영화들 속에 굉장히 만연하다. 또한 히브리 신비주의 카발라는 할리우드에서 인기를 얻고 있고, 템플 기사단은 오늘날 말타 기사단과 콜럼버스 기사단 같이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고대 신비주의 종교 또한 여러 가지로 모습을 바꾸었는데, 특별히 뉴에이지 운동으로 대중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가고 있으며, 마술과 마법, 강신술과 심령술은 각종 매개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매우 가까이 다가왔다. 근현대에 들어와서 오컬트 세력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인 지역은 바로 미 대륙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미국을 신아틀란티스를 실현할 장소로 보았기 때문이다. 고대 아틀란티스는 플라톤의 대화록에 의하면 풍부한 천연 자원과 고도로 발달한 과학과 문명을 가졌었고, 모든 인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제국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대지진과 대홍수로 순식간에 물속에 잠겨버렸다고 한다. 대홍수로 멸망한 고도로 발달한 문명? 어딘가에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다. 그렇다. 그들은 너무 악하여 멸망당한 대홍수 이전의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흥미롭게도 프리메이슨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서 존경을 받고 있는 33도 프리메이슨 철학자 오컬티스트 맨리 피 홀은 아틀란티스가 실존하였고 온 세상을 다스리던 제국이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그는 그것이 언젠가는 다시 재건될 운명이라 밝혔고, 비밀 조직들은 지난 3000년 이상을 줄곧 깨달음을 얻은 국가들의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하여 열심히 예비 지식을 수집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대홍수 이후로 지금까지 그들은 신아틀란티스를 이루기 위하여 일해왔다는 뜻이다. 이 신아틀란티스의 계획을 세워 그것을 이루기 위해 미 대륙으로 프리메이슨들을 보낸 사람이 바로 아는 것이 힘이라는 명언으로 유명한 영국의 장미 십자의 수장 프랜시스 베이컨 경이다. 이 사실에 대해 맨리 피 홀은 많은 미국의 건국자들이 메이슨이었을 뿐 아니라 유럽에 존재하는 비밀스럽고 위험 있는 조직의 도움을 받았다. 프랜시스 베이컨이 설계한 프로그램에 따라 신아틀란티스는 잘 형성되어 갔다고 기록하였다. 우리는 미국에서 오컬트 세력의 활발한 활동에 대하여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만 살펴보아도 너무나 분명히 깨닫게 된다. 그러나 미국 역사 속에서 비밀 조직들에 속한 유력 인사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더욱 놀라게 된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으로 시작하여 역대 대통령 중에 프리메이슨으로 확인된 대통령만 최소 14명이다. 그 외에도 프리메이슨 뉴스그룹 데몰레이 출신인 빌 클린턴, 2명의 대통령이 탄생한 부시 일가는 해골단에 속해 있는 것으로 유명하고, 해골단은 수많은 정계의 강력한 유명인사를 배출한 것으로 또한 유명하다. 이뿐 아니라 허버트 후보 이후에 공화당 대통령은 모두 보헤미안 클럽에 속해 있다고 한다. 또한 FBI의 첫 번째 수장 제이 후보 역시 프리메이슨 단체인 슈라이너 회원이었으며, 미국 정보국의 아버지라 불리며 CIA의 전신인 OSS의 수장이었던 W 도노반은 말타 기사단의 소속이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CIA를 1000조각 내고 오늘날 미국과 세계 경제를 망하게 하고 있는 주범인 FRB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던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콜럼버스 기사단의 소속이었다. 물론 그는 오컬트 세력에게 반역해서 암살당했지만 말이다. 그의 암살 사건은 거대한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사건 중 하나인데, 숭흥빙은 그에 져서 화폐 전쟁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있다.
현대사를 통틀어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만큼 노골적으로 민주정치를 짓밟은 예는 없을 것이다. 케네디 암살 후 불과 3년 만에 18명의 결정적 증인이 연이어 사망했다. 그중 6명이 총에 맞아 죽었고 3명은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으며 2명은 자살, 1명은 목이 잘리고 1명은 목이 졸려 죽었다. 그리고 5명은 자연사했다. 영국의 한 수학자는 썬데이 타임스의 기관글에서 이런 우연이 발생할 확률은 10경분의 1이라고 했다. 프리메이슨과 다른 비밀 조직들은 신세계 질서를 위하여 미국의 건국 초기부터 활발히 활동하였는데 특별히 과거 미국 역사에서 독립혁명과 남북전쟁은 그들의 영향으로 생긴 일이었다. 오늘날에도 정재계의 수많은 유명인사가 프리메이슨이거나 해골단, 보헤미안 클럽, 말타 기사단 등등 비밀 결사에 속해 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지도 모른다. 미국 대부분의 주요 인물이 비밀 결사에 속해 있었고 지금도 속해 있는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이다. 그런데 과거의 프리메이슨들의 영향력을 널리 알린 사건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19세기 윌리엄 모건 사건이다. 캡틴 윌리엄 모건은 프리메이슨 첫 3단계에 대하여 폭로하는 책을 기록하였는데 그 사실에 분노한 프리메이슨들은 그를 납치하여 살해하였다. 후에 대중에게 이 사실이 밝혀지자 대중은 범죄자들에 대하여 공정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현실에서 정의를 실현하기란 불가능하였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본래 프리메이슨이었다가 탈퇴한 장로교 목사 찰스 G. 피니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사람들은 법정, 보안관들, 목격자들, 배심원들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의 모든 노력은 당시에 완전히 무력하였다. 정의가 실현되기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당시 대중은 깨닫게 되었는데 그 여파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미국의 7대 대통령을 지낸 존 퀸스 애덤스가 이끄는 안티 프리메이슨 당이 출범하게 되었고 존 퀸스 애덤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였다. 나는 프리메이슨 조직이 최악이 아니라면 도덕적 그리고 정치적 악 중의 하나라고 양심적으로 믿는다. 그뿐 아니라 프리메이슨에 대하여 공식적인 조사들이 진행되기도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프리메이슨은 어떤 존재인가? 굉장히 강력하다. 그것은 높은 고위층, 부유층, 각 기관에 능력 있고 권세 있고 권세를 가졌다가 잃은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요한 권력이 있는 거의 모든 곳에는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 프리메이슨은 우리 정부 안에 존재하는 분명하고 독립적인 정부이며 비밀스러운 방법들 때문에 땅의 법령들이 닿지 않는다. 인용문들에서 읽듯이 과거의 프리메이슨은 미국에서 강력한 권세를 가졌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오늘날에는 더 적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들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신세계 질서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된다면 아무도 나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을 통해 완성되는 신세계 질서는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미국이 건국부터 지금까지 비밀 결사에 속한 지도층이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첫째, 이 비밀 결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컬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 이 비밀 조직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미국은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슈퍼파워이기 때문인데 그들의 목적인 신아틀란티스, 신세계 질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온 세상을 주관하며 세상을 경제 위기로 몰아가는 일에 너무나 큰 역할을 하는 미국이 성경 예언에 등장하지 않는다면 이상하지 않을까? 그렇다. 미국은 분명히 성경 예언에 등장하고 있다. 그것도 기독교계 밖에서도 너무나 유명한 짐승의 표의 환란과 관련되어 말이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물론 여기서 등장하는 새끼양 같은 짐승이 왜 미국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다른 곳들에 등장하는 예언 해석을 위한 열쇠를 얻어야 한다. 먼저 짐승은 성경 예언에서 국가를 상징한다. 다니엘서 7장에는 네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예언을 연구하면 요한계시록 13장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여기에 등장하는 네 큰 짐승은 네 국가를 의미한다. 이 짐승들은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는 네 국가를 짐승들로 표현한 것인데 네 번째 국가에 대한 내용이 2장과 7장에서 동일하며 2장은 첫 번째 국가가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렇기에 성경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이 네 짐승은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예언한 것이란 사실을 양심적으로 역사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깨닫게 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짐승들과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성경 예언에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17장을 살펴보면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가 등장하는데 사도 요한에게 이 예언을 설명해 주던 천사는 이 음녀가 앉은 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렇다.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즉 많은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인구가 매우 밀집된 곳에서 탄생하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는 뜻은 인구가 별로 없는 곳에서 탄생하는 국가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또한 새끼양같이 생겼다고 요한계시록 13장은 예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끼양은 무엇을 상징할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잘 알듯이 새끼양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용어이다. 그러므로 한 국가가 새끼양 같다고 표현한다면 그 말은 그 국가가 기독교의 정신을 가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 같은 짐승은 인구가 별로 없는 곳에서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탄생하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그 특징을 가진 국가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없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점은 요한계시록 13장은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 입을 열면 용처럼 말하게 될 것이며 온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될 것이고 죽게 된 것처럼 보이는 상처가 나은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짐승의 표를 온 세상에 강요하는 세력으로서 예언되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는 온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미국을 보고 있다. 인구가 별로 없는 곳에서 기독교의 정신으로 출발하여 온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게 된 국가는 미국 외에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오컬트 비밀 조직들이 미국을 용처럼 말하게 될 국가로서 준비해 왔다는 사실 또한 너무나 명백하다.